왕이 더 정치를 잘할 수 있으면서 자, 왕권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이제 가까이에 두는 거죠. 왕 가까이에. 자, 그러면 노비안건법은 뭐냐? 자, 우리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원래는 이제 평민인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그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이제 다시 평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노비를 어떻게 보면 진짜 편안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노비안건법. 이게 또 왜 왕권 강화에 기여가 되느냐? 자, 여러분들 세금은요, 우리 주로 평민들이 냅니다. 네, 그럼 노비는 세금을 안 내요. 노비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럼 노비가 많은 게 왕한테 좋을 게 없죠. 세금도 안 내는 노비가. 누구만 좋냐면 귀족들만 좋은 거죠. 자, 귀족들은 어쨌건 그 노비의 주인이 주로 귀족이니까 귀족들은 이제 부려먹을 노비가 많으니까 좋은 거죠. 자, 귀족의 힘이 세면 왕의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자, 노비를 평민으로 만들어주면 귀족의 힘도 약화시키면서 왕권은 더 높일 수 있는, 국가의 재정은 더 탄탄해지고, 그러니까 뭐 일석이조죠. 그렇죠? 그래서 광종은 억울하게 된 노비를 평민으로 만들어줬으면서 과거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호족이나 공신은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들이에요. 자, 우리 태조 왕건 때부터 뭐 이제 나라에 공이 있었던 그런 호족이며 공신들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가끔 공신들이 너무 기고만장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는데 막 이러면서 거들먹거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아니 꼬운 거죠. 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무 그런 권력이 센 공신이나 호족들은 좀 제거를 하는 거죠. 숙청도 하고요. 그래서 왕권 강화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복장인 거죠. 우리 신하들도 우리 사극 보면 다 이제 옷들이 있잖아요. 그 관직에 맞는, 그죠? 무슨 빨간색 옷도 있고 파란색 옷도 있고, 자, 이런 공식적인 그 의복, 공복도 제정하고 이제 연호도 제정을 합니다. 이건 누구의 업적? 광종의 업적. 노비안건법, 과거제 이러면 딱 광종이에요. 주로 이렇게 많은 업적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만 외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입니다. 성종. 뭔가 그러니까 이룰 성자 생각, 뭔가 많은 걸 이룬. 자, 진짜 웬만한 고려의 제도는 다 성종 때 나옵니다. 자, 웬만한 고려의 다양한 제도들 성종에서 다 완성이 되는데요. 자, 고려는 무슨 국가라고 했냐면 제가 종교적으로 불교 국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사람들이 뭘 믿냐 그러면 다 이제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는 불교예요. 거의 다. 자, 그런데 우리 최승로라는 우리 사람이 건의를 합니다. 임금님, 자, 불교는 정신이다 이거죠. 우리가 믿는 거고 정치는 대신 유교로 하십시오. 유교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십시오. 자, 그 건의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최승로가 정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건의를 하는데 그 시무 28조라고 하고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유교 중심으로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제도들을 이제 정말 고려 초반이잖아요. 제도라는 거 이런 걸 상당히 기틀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기틀들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지나친 불교 행사는 좀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앙의 정치, 이성육부제, 뭐 교육과 관련된 국자강, 그 다음에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 그러니까 웬만한 제도는 다 성종 때 만들어졌다. 자, 지금 고려가 건국돼서 초반에 태조 왕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광종, 그 다음에 성종, 이렇게 세 임금님은 고려의 기틀을 잡는데 굉장히 기여한 왕권을 강화한 왕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나라가 열렸어요. 새로운 나라가 열렸으니까 이제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겠죠. 그죠? 왕이 새롭게 되면 모든 걸 다 바꾼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정치하는 거, 지방 관리, 뭐 군사, 과거 시험 보는 거, 뭐 이런 모든 걸 다 바꿉니다. 자, 그럼 우리 제도들 정리해 볼게요. 자, 처음에 정치 제도입니다. 자, 정치는 이성육부제 시스템이에요. 우리 당나라가 옛날에 삼성육부였습니다. 중국에. 그거를 모방해서 발해도 삼성육부였죠. 발해의 최고는 정당성이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자, 근데 역시 고려도 고려도 그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모방을 했어요. 자, 모방을 했는데, 삼성육부가 아니라 조금 더 줄었네요. 이성육부.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왕 밑으로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두 개의 성이 있죠. 이성. 그래서 이성이요. 중서문화성, 상서성. 그리고 상서성 밑에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이런 식으로 6개의 부서가 있다. 그래서 이성육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육부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오항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시스템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성육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추원도 있고 어사대도 있고 삼사도 있고 이렇게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조직마다 하는 일이 다르겠죠? 네, 그래서 고려의 중앙 정치는 이성육부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방을 보실게요. 지방 전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오도, 양계, 경기로 이렇게 나눕니다. 오도, 양계 두 개, 이때 둘량자에 두 개, 그 다음에 경기. 자, 무슨 소리냐면 이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자,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자, 여기 제일 끝에 여기가 이제 국경선이고요. 국경선 쪽으로 여기가 동쪽에, 오른쪽이 동쪽, 동계. 자, 여기가 동계, 이렇게 쭉 길쭉한 동계, 그리고 여기 북계. 두 개의 계가 있다. 자, 그래서 양계.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 전라도는 지금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5개의 도가 있다. 오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도가 개경인데요. 개경 주변을 경기. 자, 서울 경자. 그래서 서울 부근, 수도 부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경기, 오도, 양계, 경기 5개의 도와 2개의 계와 그 다음에 여기 수도 부근의 경기 이렇게 지역을 나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북계 동계는 뭐냐면 국경선 바로 밑이에요. 국경선은 항상 뭐가 위험하냐면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죠. 국방상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양계는 이 동계 북계인데 국경지대고요. 군사적 요충지다. 군인들을 쫙 배치하겠죠. 네, 국경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오도는 그냥 일반 우리 주민들이 네, 살아가는 공간이다. 일반 행정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여러분 전라도의 대빵 도지사죠. 전라도지사 뭐 이렇게 도지사잖아요. 네, 그러면 도지사급. 그럼 이 당시에 도의 대표를 뭐라고 하냐면 안찰사라고 불러요. 도의 대표는 안찰사. 그러면 이 북계나 동계의 대표는 병마사라고 부릅니다. 병마사, 여기는 안찰사. 여기는 군사적 지역이고 여기 일반 지역이니까요. 이렇게 부르는 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 부근입니다. 네, 되셨죠? 자, 그러면 또 이 뭐 전라도 안에도요. 경상도 안에 수많은 동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많은 동네들. 자, 주소를 치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뭐 전라도에 어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그럼 그 옛날에는요. 오도가 있고 그 밑에 무슨 군, 무슨 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그 작은 지역인데요. 그러면 옛날에는 왕이요.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자, 이 지역에 관리로 보내죠. 자, 쉽게 얘기하면 사또를 보내는 거야. 자, 너는 무슨 지역에 사또로 가라. 너는 무슨 지역에 사또로 가라. 이렇게 이제 사또로 보냅니다. 사또. 네, 수령이죠. 수령. 자, 그런데 우리 고려는 그렇게 막 좀 전문적이진 못해.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떤 동네는 수령이 파견이 되고요. 지방관이. 근데 어떤 동네는 파견이 안 됩니다. 근데 파견 안 되는 데가 더 많다는 거. 파견되는 데보다 파견 안 되는 데가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방관이 파견되면 그 지역은 주현이라고 부르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어요. 지방관이 없는 동네는 속현이라고 불러요. 속현.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지방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조선시대를 치면 이제 사또가 있으면 사또 밑에 항상 쫓아다니는 우리 이방이 있잖아요. 그죠? 자, 정확히는 향리라고 해요. 그 지방의 관리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향리, 우리가 그러면 지방관을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향리들이 있는데 자, 우리 수령이 없는 자, 지방관이 없는 곳은 향리가 수령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네, 당연하죠. 네, 사또가 없는데 자, 그러면 향리가 그 일을 대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향리가 좀 바쁘네요. 고려시대는 향리가 좀 바쁩니다. 네, 할 일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주현도 있지만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 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이렇게 관리했다. 전국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전국 관리해야 되니까요. 자, 나라 관리는 이렇게 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과거 시험. 자, 광종 때부터 과거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자, 공부를 해야, 그쵸? 시험에 합격할 거 아니에요? 이제 공부는 최고의 학교는, 우리 국자감이라고 해요. 국자감. 네, 중앙에 있습니다. 주로 유교를 배우죠. 주로 유교를. 그 다음에 지방의 학교는 향교라고 하고요. 고향할 때 향자에 학교교 그러면 지방 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 과거 시험을 보는데, 자, 과거 시험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3가지. 자, 바로 첫 번째 문과가 있고요. 문과. 보통 이제 문과, 그리고 그 잡과가 있습니다. 잡다한 과목들. 자, 그 다음에 승과.
스님들이 보는 시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승과에서 고려가 불교 국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무과가 없습니다. 무과는 우리 이제 뭐 군인들이 된다거나 이렇게 무사가 된다거나 이런 이제 무과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도 특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거 시험의 세 가지는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려 시대는 무과가 없고 오히려 승과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한 거죠. 네, 그리고 백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낙하산 있어요. 낙하산. 네, 자, 이건 금수저만 가능합니다. 대단히 높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시험 안 보고 바로 패스. 네, 그것을 음서제도라고요. 음서제도. 아주 치사하죠? 네, 시험 안 보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음서제도가 또 운영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음서로도 관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과, 잡과, 승과가 있는데 자, 제일 좋은 시험은 항상 문과입니다. 문과요. 자, 문과 시험을 봐야 이제 높은 관료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잡과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직이에요. 기술직. 전문직. 자, 그 다음에 승과는 이제 스님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불교하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려에는 이러한 교육 제도와 이러한 관리 선발 방식이 있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아직은 농업 국가입니다. 농사가 기반이 되는.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들한테는 월급을 주죠. 근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월급을 땅으로 줬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 시대의 그 토지 제도는 전식과 제도가 제일 중요해요. 전식과. 자, 그래서 관리들한테 등급을 나눠요. 자, 등급을 나눠서 땅을 나눠줍니다. 전지라고 하는 땅과 시지라고 하는 땅을 나눠준다고 해서 합치면 전식과가 되는 거예요. 전지라는 땅, 시지. 전지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고요. 시지는 우리 산이에요, 산. 산은 뭐죠? 나무를 베면 옛날에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토지와 임야를 주는데 관리는 18등급의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1부터 18까지 쫙 있어서 당연히 높은 관리는 더 많은 전지와 시지를 줄 거고 낮은 관리는 그 양이 더 적겠죠. 자, 그러면 땅을 가져라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땅에서 그 세금을 걷어가라 이거죠. 그걸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고요. 당연히 내가 관직에서 은퇴를 했어요. 퇴직을 했어요. 그럼 땅은 돌려줘야죠.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납이 원칙이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자, 역시나 또 아주 높으신 분들, 네, 관직이 5품 이상이 아주 높으신 분들은 자, 이것을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자손들한테 세습 물려줄 수가 있어요. 아주 엄청난 특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귀족들이 고려시대 귀족들이 가진 두 가지 특권이 아까 전에 자손들이 금수저로 태어나면 네, 시험도 안 봐도 된다. 음서제. 그 다음에 금수저로 태어나면 네, 역시 땅도 국가에다 반납 안 하고 계속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다. 공음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 두 가지가 귀족의 엄청난 특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도 땅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백성들도 자기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땅은 민전이라고 하고요. 백성들의 땅이고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 내 땅이니까 내가 팔고 싶으면 팔고 가능하죠. 내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세금은 내야 되죠. 기본적으로 국가에다가. 자, 그것은 보통 10분의 1이 원칙이에요. 10%, 10분의 1.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가 땅을 가졌다면 자기가 가진 땅에서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금을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농사 지어서 세금을 내는 거 이렇게 10% 이런 조세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산물 우리 동네에 뭐 고기가 많이 난다 그러면 고기를 내요. 생선을 잡아서 이런 게 이제 특산물이죠. 사과가 유명한 동네 사과를 내는 그런 걸 공납이라고 특산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몸으로 때우는 거.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도 가고 뭐 공사판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거. 자, 그것이 역인데요. 기본적으로 웬만한 세금은 요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는 이러한 토지 제도와 이러한 세금 제도가 있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우리 고려가 이제 생겼습니다. 자, 고려가 굉장히 역사가 긴데요. 고려가 이제 그 긴 역사 동안 주변 나라하고 몇 번의 트러블이 생겨요.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트러블이 있는데 자, 그걸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초반에 자, 우리가 이제 고려가 있으면 거란, 그 윗동네에 있던 거란이 3번이나 쳐들어와요. 거란하고 3번. 그 다음에는 여진족하고도요 트러블이 생깁니다. 여진족.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
몽골이 쳐들어오고, 자, 이 몽골이 대단합니다. 이 그 당시에 몽골 하면 징기스칸, 네, 어마어마하죠. 자, 몽골이요, 중국을 먹어버려요. 중국을 먹을 정도로 몽골이 대단했어요. 자, 그러면 그 몽골이 나라 이름을 이제 원나라로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나라에 굉장히 간섭을 받게 돼요. 몽골이랑 40년 동안 전쟁한 후에 자, 이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시기가 오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망해갈 때 위에서는 홍건적, 아래에서는 일본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 통틀어서 주변 나라하고의 관계예요. 자, 기억해 볼까요? 처음에 거란이 3번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조금 세월이 지나서 여진하고 한 번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몽골이랑 40년 동안 싸우다가, 네, 결국 원나라의 간섭 좀 받다가 막판에 고려가 망해갈 때, 자, 망해갈 때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온다. 자, 이게 고려의 긴 500년 역사 속에 있었던 주변 나라하고 관계예요. 자, 그러면 자, 고려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예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중국하고는 대단히 친하게 지낸다고요. 그래서 친송 정책입니다. 송나라랑 친하게. 중국 송나라랑 친하게. 자,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싹 다 우리가 무시한다 그랬죠. 그쵸? 네, 그럼 다른 나라는 다 싫어요. 북진 정책입니다. 북진 정책. 북으로 진출하자. 그럼 거란도 쳐야 되겠네요. 여진족도 쳐야 되겠죠. 다른 나라 무시하니까. 송나라 빼고는 다 우리가 짓밟아야 할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 마인드예요. 고려의 마인드. 아셨죠? 자, 그러면 거란이 3번 쳐들어온다고 했는데, 자, 거란의 3차 침입을 보실게요. 자, 1차 첫 번째. 자, 지금 이제 거란이 요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자, 우리가 고려고요. 여기가 거란입니다. 여기가 여진이고요. 여기가 송나라, 여기가 일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는데, 자, 거란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니네는 왜 이렇게 맨날 송나라라고 친하게 지내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함부로 하고, 맨날 북진 정책이나 외치고, 우리 공격한다고 그러고 그러냐? 삐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삐졌어요. 네, 그래서 정말 기분 나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란 장수 소손명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가요. 자, 서희가 가서 말로 서희의 대단한 말빨. 자, 서희가 대단한 말빨로 막 설득을 한 다음에 자, 돌려보내요. 싸우지도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땅까지 얻어요. 우리가 대단한 말빨이죠. 말 한마디로 전쟁도 안 하고 땅까지 얻어내니까 엄청나죠. 자, 이것을 서희의 외교 담판이라고 해요. 자, 서희의 대단한 외교술로요. 외교 담판으로 1차는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서희가 설득을 한 거죠. 잘 설득을 한 거죠. 사실은 니네랑 뭐 친하게 지내지 않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사이에 지금 여진족이 좀 가로막고 있어서 니네들이랑 친하게 지내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앞으로 송이랑 우리 절교할게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설득을 한 거예요. 그게 설득 당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서희의 대단한 말빨로 거란은 돌아가고요. 심지어 여기 앞으로 너네랑 친하게 지내려면 여기 땅을 좀 줬으면 좋겠다. 바로 자, 좀 확대해 볼게요. 우리 국경선에 여기 이쪽에 가장자리 여기 6개 있죠. 6개 강동 6주라고 이 6개 지역을 얻어냅니다. 너네 거란이랑 우리가 친하게 지내려면 이 지역이 우리에게 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네랑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그래서 이 지역까지 얻어냅니다. 1차 침입을 무마시키고 그 다음에 강동 6주 땅까지 획득한 거 누구다? 서희 누구랑 관련 있어요? 거란. 그쵸? 네, 그래서 자, 거란의 1차 침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을 잘 안 지키죠. 송이랑 뭐 절교한다며. 근데 절교를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정변을 일으켜요. 네, 그거를 구실로 해서 다시 한번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자, 거란이 쳐들어올 때 결국에는 우리가 또 다시 강화를 체결하고요. 강화는 화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거란이랑 또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또 화해를 잘 하는데 그때 이제 양규라는 사람이 활약을 하고요. 네, 서희의 외교담판, 그다음에 양규가 두 번째 활약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사람. 자, 세 번째는 우리 바로 그 유명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나오죠. 강감찬의 귀주대첩. 자, 이번에는요, 이제 우리가 계속 약속을 안 지키고, 송이랑은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뭐, 여전히 거란한테는 우리가 쌩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소배합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소배합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우리가, 강감찬이 완전히 진짜, 대승을 거둡니다. 귀주 대첩이에요. 귀주에서 대승을 거둔죠. 귀주 대첩.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전쟁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3대 전쟁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두 번째
강감찬의 귀주대첩. 세 번째, 이순신 장군님의 한산도 대첩.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나라 3대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자, 강감찬이 어마어마하게 이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거란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거란이 무려 3번이나 우리를 공격을 했죠. 처음에는 우리가 서희가 활약을 했고요. 서희의 외교단판 땅까지 얻어냅니다. 두 번째 양규가 활약하고 세 번째 쳐들어올 때 강감찬의 귀주대첩.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